네. 옷이 너무 안 이뻐가지고 새로 산 코트를 하나 걸쳤는데 이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어쨌거나 지금 읽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자살에 대하여 되게 얇아요. 여러분도 사보세요. 네, 얇고 재미있고 네, 좀 뭐 유익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연구 논문의 레퍼런스로 쓰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책 자체가 되게 재미가 있어갖고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자살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쓰는 건데 우리가 요즘은 자살이라는 말 자체도 가급적 쓰지 않도록 그 뭐야 극단적 선택 이제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 완곡어법을 사용하도록 할 만큼 이제 자살에 대해서 금기시 터부시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재밌는 책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런 거를 쓰는 거, 자살은 잘못된 것인가, 자살에 대하여를 쓴 목적은 단순했다. 자살을 자유로운 행위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면서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어휘를 가능한 한 확장하는 것이었다. 해서 이제 자살에 대해서 한번 대놓고 깨놓고 얘기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조금 얘기하셨어요. 조금. 네.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자살에 대하여 이 책은 자살 유서가 아니다 해서 자살한 사람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뭐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 저자한테 인상적인 몇 개의 자살, 그런 몇몇 자살자겠죠. 에드와르 르베는 2007년 자살, 스위사이드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고 열흘 후 아파트에서 목을 맸다. 그는 42세였다. 장 아메리는 1976년 자유죽음, 온 수어사이드, 이것이 출간되고 2년 후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 그는 65세였다. 1960년 알베르 까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자살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한 후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해결했다고.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그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이 가장 부조리한 죽음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옷 주머니에 사용하지 않은 기차표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죽음이 지닌 부조리함을 더한다. 그는 46세였다. 저도 좋아하는 디테일인데 지금 책을 꺼내 왔습니다. 저기서 꺼내서 내려왔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자살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이제 시지프시나 까미 얘기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이후에 그 전에는 이게 자살을 이제 신적인 문제, 종교 담론이 되게 지배적이었으니까 그런 거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이해를 했다. 예컨대 신은 판타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신 자체가 가공의 개념이라 할지라도 신은 다시 신은 우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신은 뭐예요? 혹은 뭐 그리고 신은 우리에게 자살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신이 가공의 개념 판타지라면 말이죠. 어쩌냐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신은 우리에게 자살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은 어떤 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오늘 머리도 엉망이네요. 근데 그 신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게 신이 나한테 자살하지 말라고 했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이제 신학 담론이었는데 오랫동안 철학 담론, 신학 담론이었는데 이게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정신의학으로 대체되었다. 요거 되게 재밌었고요. 정신의학은 자살을 죄로 단언하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로 여겼다. 그러니까 1번보다 2번이 더 낫다고 볼 것인가? 내 목숨 내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하기로 결정해서 그거에 성공한 사람은 정신질환자? 이것도 예, 여전히 우리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자살을 다룬다. 자살 충동이 높은 우울증은 약물 치료, 가령 리튬 이런 걸 쓰는가 봐요. 이거와 같은 정신과 치료와 결합해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곤 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누군가가 자살했다면 우리가 이제 되게 당혹스럽고 남겨진 가족을 생각한다면 이건 되게 어리석고 이제 무책임한 이제 행동이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저자가 그 데이비드 휴음을 인용을 많이 해서 뒤에 보니까 번역도 해서 실었던데 휴음보다는 저는 이 사람 쓴 게 더 재밌어요. 휴음의 글은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한 이 대목, 그 정신의학이 개입하기 이전의 관점, 여러 종교적이고 철학적 관점을 조금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책을 안 들고 왔는데 자살의 문화사에 더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를 읽고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근대 고대 예컨대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살을 어떻게 보았는가 뭐 이런 것들 기독교적 관점은 또 어떠했는가 뭐 이런 것들 예수는 어디서도 자살을 비난하지 않았고 유대교 모세의 율법에는 명시적인 자살 금기가 없지만 쭉쭉쭉
뭐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자살 금지를 반박한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금지할 게 없다는 거죠. 혹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이제 이런 또 여러 일단의 이제 사람들, 사상가들, 뭐 시인들, 작가들을 또 쭉 얘기를 하고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에피쿠로스 얘기가 나와서 죽음이 더 낫다는 판단은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판단 자체가 죽어보니까 괜찮았어. 죽는 것도 괜찮았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자, 그런데 삶을 끝내겠다는 결정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 그 결정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살펴보고 죽어야 할 이유와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죽음을 내가 정확히 경험해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현재 상태보다 죽은 상태가 더 낫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에피쿠로스를 가져오는데, 죽음이 존재한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면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왜 걱정하겠는가라고. 그래서 이 간혹 이제 제가 나이 들고 읽는 책 속에서 에피쿠로스가 인용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스토아 학파, 금기, 뭐 정신, 금욕주의 이런 거 이제 외우잖아요.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삶에서 쾌를 중시함 이러면은 막 되게 막 술 많이 먹고 뭐 여자랑 막 이런 거 하고 막 어릴 때 막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계열의 쾌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피쿠로스를 보면서 어릴 때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 이 모리스 블랑쇼를 인용을 하는데, 아, 이거를 보니까 상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리스 블랑쇼는 평론가지만 동시에 뭐야, 소설도 썼다라는 사실이, 제가 읽지는 않았고요. 토마 알 수 없는 자, 토마스 더 obscure인데 이게 제목이 이게, 자, 이런데 이걸 왜 번역이 토마 알 수 없는 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토마스 하디의 소설 중에 주드 더 obscure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요. 이제 제가 소설 읽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거기에서 인용되는 1절이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의지처였던 발판을 밀어버리고 목을 맨 순간, 남자는 허공으로의 도약을 느끼는 대신 자신의 목을 맨 밧줄만을 느끼면서 그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한 실존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정되고 연결된 채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목을 매는 순간에는 휙 날아오르겠다 이렇게 허공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은 이 목에 엄청나게 이렇게 결박돼 있는 거죠. 블레앙쇼가 그토록 강렬하게 묘사한 그 끔찍한 전망은, 자살하는 모든 사람은 어둠 속으로 도약한 후에 그들이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실존에 더 단단히 묶어두는 밧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자살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으로 떠나고 싶어 했던 실존에 전에 없이 얽매이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자살이 비합리적인 도약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그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어감의 공포에 항상 압도당하지 않는가. 이것이 말장난인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명사와 죽어감이라는, 이것도 명사지만 동사에서 파생된 이 명사의 차이가 엄청 이제 크고, 죽다, 죽어가다, 아, 죽음도 동사에서 파생됐구나. 근데 이제 죽다 하고 죽어가다의 차이가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사로 바꿨을 때도 죽음과 죽어감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공과 관련해서는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에 대해서 쓰고요. 톨스토이는 죽어감에 대해서 써요. 죽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일종의 그거의 보상작용으로 주어지는 정신적인 각성,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싶고, 톨스토이도 잡아와가지고 어땠어요? 죽을 때 물어볼 수가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다 이제 죽기 전에 쓴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블랑쇼가 쓴 거, 이게 이제 되게 인상적인 거죠. 근데 이것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죽기 직전에 이제 그거니까는 정말 죽음의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난 직후에 어떤지, 그리고 그 죽기 직전에 우리가 임사체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죽기 직전에 뇌가 극도로 긴장을 해가지고 막 그 호르몬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소리나, 그러니까 감각이 굉장히 극대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그 황홀경의 체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스옙스키 같으면 그걸 이제 뇌전증 발작하고 비교를 하죠. 비유를. 그러니까 의식이 넘어가기 직전 굉장히 짧은 찰나 넘어간다 하고 이제 되는. 근데 이제 그럼 도스옙스키니까 그거를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 이제 뇌전증 환자라면은 그게 이렇게 재구성이 잘 되지도 않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때마다 또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자살자의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파커라는 사람, 도로시 파커라는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은 잘 모릅니다. 1867년에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자살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전에 5번이나 시도를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이죠. 다자오사무. 네? 내 책의 모든 인생은 존 맥클레인에게 주고 옷과 손목시계 그리고 내 작은 개 로빈스는 언니 엘렌 드로스트에게 맡긴다. 라고 이제 유서를 인용을 한 다음에 제가 감동적인 거는 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손목시계, 크루소 같은 이름을 가진 작은 개처럼 세부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 유서를 쓰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명한 자살 중에 하나죠. 바로 미시마 유키오의 할복 자살인데요. 미시마 유키오가 할복한 건 뭐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이제 일화인데 이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여기 85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뭐 주의예요. 혐오 주의 이런 거. 듣기 싫은 사람 듣지 않기 이런 거. 그는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친 후 복부를 17cm 깊이로 절개했다. 어마어마하죠. 17cm면 이게 지금 이게 15cm인데 이거보다 더